딥러닝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실 거의 모든 대부분의 최신 알고리즘들도 이 원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또 내용도 그렇게 만만치는 않고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예, 그 유격 훈련 받는 것 같이 어렵지는 않고요. 조금 정신 차리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데리베이션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돌아가는 얘기였다 하는 정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해는 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좀 어, 2시간째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가 지나가면은 이제 조금 더 소프트하게 여러분들이 즐겨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오늘까지의 수업 내용은 조금 정신을 차리고 긴장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딥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 들어보셨고 이렇게 생긴 이제 신경망의 모습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은 그 중에서 가장 깊이가 낮은 히든 레이어가 딱 하나 있는 그런 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층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에 그린 색깔로 보이는 인풋 레이어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그 다음 뉴런들이 분홍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히든 레이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뉴런들은 인풋 인풋 레이어에 있는 모든 뉴런으로부터 웨이트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시냅스가 연결돼 있어서 이런 것을 이제 fully connected 아키텍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들이 모든 인풋 뉴런들로부터 신호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레이어가 있는데요. 아웃풋 레이어가 있죠. 요거는 이제 출력이 나가는 곳입니다. 이 출력이 바로 여러분들이 어떤 이 신경망에 그 시키려고 하는 태스크에 결과를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글자들을 읽는다. 손으로 쓴 핸드리튼 캐릭터 리코그니션을 한다고 할 때 이 인풋 뉴런들이 받아들이는 것은 예를 들면 픽셀들이 되겠죠. 어떤 손으로 쓴 글씨를 이제 사진으로 찍은 픽셀들을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웃풋 레이어는 그럼 뭐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숫자가 9개, 그러니까 10개 있다고 하면 0에서부터 9까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10가지 초이스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아웃풋 레이어를 10개 써서 합니다. 근데 다른 방법도 있겠죠. 1에서 10가지의 그 숫자들을 각각의 아웃풋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숫자를 주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1에서 10까지의 숫자 혹은 0에서 9까지의 숫자. 그런 경우에 우리가 문제가 있을까요? 어느 게 더 좋을까요? 여러분들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시죠. 아이디어 없어요? 보통 네, 이게 정한결 씨가 공동 호스트가 될 필요가 있네요. 미안합니다. 내가 또 깜빡 자꾸 잊어버리네. 정한결 씨. 여기 있었다. 예, 코호스트로 해.
자, 우리가 10개의 숫자를 읽어드려 가지고서, 그러니까 사진 이미지나 캡처한 이미지가 되겠죠. 이거를 읽어드려서 이제 그거를 구별하는 신경망을 만든다고 합시다. 이 아웃풋 유니트가 어떻게 되면 좋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질문은 여러분들의 아웃풋 레이어가 어떤 모양으로 생기면 좋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웃풋 유니트가 몇 개 있으면 좋을까요? 글씨가 잘 안 보여서 안경을 좀 쓰고. 질문, 예, 이완 씨, 질문 이해가 되셨나요? 이진수로 0 또는 1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성원 씨. 0 또는 1인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10개 숫자를 어떻게 나타내나요? 백원중 씨는 이진수로 원하는 답의 개수만큼이라고 추측해 봅니다.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원핫 코딩이라고 합니다. 10개가 있으면 10개 중에 하나만 이제 반짝반짝하고 나머지는 까만 거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가 어, 한 개만 핫하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런 걸 원핫 코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이외에도 또 10개가 되려면은 2의 4승계 그러니까 유니트가 4개 있으면 각각의 이진수를 주면은 4개를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둘 중에 어느 게 좋을까요? 숫자가 적으니까 작은 게 좋을까요? 아니면 10개가 되면 많은 게 좋을까요? 음. 어, 이런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이제 10개인 경우를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각각의 그 possibility들이, 그러니까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각각, 음, 그 확률이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글씨를 봤을 때 이것이 1일 확률, 0일 확률.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인지 불확실할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죠? 글씨를 흘려 썼기 때문에 이게 6인지 8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또 7인지 1인지 구별할 수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개 다 이게 1일 확률 몇 퍼센트, 7일 확률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나타내주면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제 대부분 원하는 답의 개수와 같은 정도로 이제 아웃풋 유니트를 책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히든 레이어들에는 이제 또 F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모디파이 시킨다고 했었죠, 전에. 그러면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여기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 가지 펑션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linear regression 그러니까 1차 함수 구하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액티베이션 펑션 썼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음. 전에 우리가 그 1차 함수 구하기에서는 우리가 그 액티베이션 펑션을 그냥 X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온 인풋이 그대로 나가는 경우죠. 그걸 이용해서 충분히 1차 함수 구하기는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썼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시그모이드? 예, 시그모이드 답 둘 있고요. 또 다른 분 리니어 펑션은 안 될까요? 마이크를 열고 저기 답하셔도 됩니다.
사실 이런 걸 우리가 나중에 실험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그모이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사실은 시그모이드는 그렇게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그 엑스포넨셜 펑션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컴퓨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계속 이거를 우리가 오늘 배우는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기울기를 구해가다 보면은 숫자가 점점 작아져서 러닝하는 스피드가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렐루라고 해가지고서 두 개의 직선을 이제 연결시켜 놓은 액티베이션 함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경망을 만들면 거의 대부분의 그 비선형 함수 문제를 우리 신경망이 충분히 크다면 비선형 함수를 우리가 근사하는 문제를 잘 풀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증명이 되어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영어로 좀 어려워 보이는 말로 Universal Approximator라고 합니다. Universal Function Approximator.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풋이 굉장히 많을 수 있으니까 멀티 베리어블 펑션이 되겠죠. 이 멀티 베리어블 펑션들을 우리가 근사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선형함수 혹은 비선형함수 같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우리가 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 내일의 주식값 예측 이런 거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로 주어집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가 예를 들었던 핸드리튼 캐릭터 리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개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discrete number로 답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함수의 형태가 굉장히 복잡할 거라고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답에 가깝게, 진짜 답에 가깝게 얼마나 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가 전에 배웠던 퍼셉트론은 그것이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선형함수밖에 만들 수 없지만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충분히 그러니까 네트워크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하다면은 충분히 가까운 함수를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이 알려져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90% 이상의 인공지능 문제라는 것이 이런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함수를 찾아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퍼셉트론은 이렇게 생겼는데 리니어 함수밖에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게 벽에 부닥친 게 바로 이제 전에 그 설명을 했던 XOR 프로블럼이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풀어보게 되면은 이 위에 보이는 것 같이 간단한 2층 신경망 가지고서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이 퍼셉트론에 대한 연구에서 이 비선형 문제를 못 푼다고 그래가지고서 잠시 한 10년 정도 암흑기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 나오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비디오를 같이 하나 보겠습니다. 웨이트를 고치는 것이 앞에서부터 뒤로 거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백프로포게이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하는 걸 계산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체인 룰이라는 걸 쓰는데, 퍼셉트론의 연산이라는 것을 가만 생각해 보면은 인풋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여서 웨이트를 곱해서 모인 다음에 어떤 함수를 곱해준다 할 때 그 경계를 기준으로 0과 1로 나눠지는 그런 함수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은 입력이
I1, I2, 그러니까 딱 두 개 있는 AND 게이트라고 그래요. 네. AND 함수라고 부르는데 10, 01, 00 이 세 개는 전부 다 그냥 0으로만 출력이 나오는 함수들이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 11만 출력이 1로 나오는 함수들인데 이것은 퍼셉트론을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었어요. 네. OR도 되는데 XOR이라고 그래가지고서 XOR은 뭐죠? 00은 0이고 11도 0이에요. 네. 0, 1과 1, 0만 1인. 그러니까 XOR은 exclusive OR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1인 경우에 출력이 1이 되는 그런 함수를 exclusive OR, 그래서 XOR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거를 또 찾아내가지고서 연구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한 분들이나 봐요.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은 두 가지 데이터 입력이 있을 때 그 입력으로 된 공간에서 직선으로 갈라줄 수 있냐, 혹은 갈라줄 수 없냐, 이런 문제와 이제 연결이 된다. 그래서 linear separability, 그러니까 선형으로 갈라줄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비선형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느냐 하는 거에 이제 키가 되는 그 차이거든요. 입력들이 이렇게 두 축으로 돼서는 X1과 X2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빨간 점들은 0이다, 파란 점들은 1이다, 이렇게 분류를 할 때 이거는 퍼셉트론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형으로 여기다가 선을 중간에 대각선을 보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빨간 점은 가운데 모여 있고 그다음에 파란 점은 바깥에 모여 있으면 여기 아무리 직선을 그으려고 해도 두 개를 구별하는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non-linearly separable class다 해가지고서 곡선을 그어야만 이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퍼셉트론으로 못 푼다라는 걸 또 증명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썼어요. 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런 문제는 못 풀기 때문에 퍼셉트론은 좀 별로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또 사람들이 다 방법을 발견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방법을 발견하게 됐죠. 층이 여러 개 있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써야만 우리가 좀 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됐죠. 코스트 펑션, 에러 펑션을 줄여나가는 과정이었죠. 여기 있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림 안에 또 그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저 그림을 똑바로 거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놈은 일부러 삐뚤어 걸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최종적으로 저 맨 안에 있는 그림이 똑바르게 들어가면, 그죠? 밖에 있는 그림은 약간 삐뚤어졌지만 안에 있는 그림은 이제 똑바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려면 계산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죠? 네, 이거를 하는 방법을 이제 찾은 분들이 있었다 이거죠. 대단하신 분들이. 아이디어를 찾아낸 분이 폴 웨버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양반이 똑똑해서 자기가 박사 논문 쓸 때 이거를 찾아냈어요. 대단하다. 이분이 발견했는데 사실 이 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 1980년대에 다시 이제 그 스탠포드의 PDP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 있는 학자들이 다시 재발견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죠. 이게 있는지 모르고 그렇죠. 재발견하신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이분도 했더라.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것은 인풋이 있고 그다음에 인풋들에서 이제 신호를 보내주는 이 웨이트들이 있어서 시냅스가 있어서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는 중간층에 이제 신호를 보내주면 자기네가 그걸 받아서 합산도 하고 웨이트는 곱해졌겠죠. 변형을 해서 다시 아웃풋 레이어로 그래서 층이 하나, 히든 층이 하나만 있을 때는 이제 바로 아웃풋 층으로 보내주겠죠. 입력층에서 히든 층으로 보내는 웨이트와
히든층에서 출력축으로 보내는 웨이트가 두 가지 종류의 웨이트가 있겠죠. 네. 표로 가는 웨이트도 바꿔줘야 되고 입력층에서 히든층으로 가는 웨이트도 바꿔줘야 되고 야, 이것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앞에 그 민스키, 버티 이 두 분이 얘기를 했는데 월버스가 아 이렇게 하면 돼. 얘 미적분을 좀 잘하면 되는데 결국 다 미적분인가요? 이 이제 설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헤비한 러닝 룰. 이쪽이 값이 크면 이쪽도 값이 큰 그런 상태일 때는 웨이트를 강화시켜주고 아닐 때는 약화시켜주고 뭐 이런 방법을 일반화하면 된다 하는 얘기였어요. 입력이 들어왔을 때 그 신호가 이제 출력층으로 갈 때는 시그널이 앞으로 전진하잖아요. 그렇죠? 입력에서 출력으로 히든층을 거쳐서 그거를 forward propagation이라고 하고요. 근데 에러를 계산하려면 그럼 우리가 출력으로 나간 값을 보고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을 볼 때처럼 삐뚤어진 거를 고치려면 당장 나하고 가까운 쪽에 있는 애부터 영향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히든층이라고 하면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출력층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히든층에 있는 뉴런을 보고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것이 뭔가를 봤더니 이것은 W라는 웨이트인데 웨이트가 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결정지어 주는 거니까 일단은 이쪽에 있는 뒤에 있는 웨이트들부터 일단 우리가 바꿔주는 거죠. 일단 바꿔주고 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웨이트만 주는 게 아니라 이 히든층의 상태도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히든층의 상태도 바꿔줘야 될 텐데 이 히든층의 상태는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입력층과 입력층에서 오는 웨이트들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고쳐라고 하면은 얘는 자기가 고쳐줘야 되니까 뒤에 있는 웨이트들을 고쳐주겠죠. 그리고 여기 들어오는 입력은 원래 학습을 위해서 예제로 주어진 거니까 얘네들은 결정이 돼 있고요. 그래서 얘 보고 고쳐라 그러면 얘가 고치려면 나는 독립적으로 고칠 수 없고 내 뒤에 있는 여기 웨이트들 그러니까 첫 번째 층의 웨이트들이 고쳐져야 돼 라고 뒤에 있는 웨이트들을 고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내 출력층이 히든층으로 가는 웨이트들을 고치고 그 다음에 히든층에서는 또 뒤에 있는 입력층으로부터 오는 웨이트들을 고치기 시작하겠죠. 내가 내 뒤에 있는 애를 고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애를 고치고 또 그 다음 애를 그 다음 애를 고치고 하게 되니까 웨이트를 고치는 것이 앞에서부터 뒤로 거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back propagation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줘야 되느냐 하는 걸 계산하는 거는 미적분에서 나오는 체인 룰이라는 걸 쓰는데 미적분은 사용 안 하기로 했으니까 참고 자료를 저희가 여기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조금 더 높은 수준에서 이해하실 분들은 보시고 미적분의 다 수학적 풀이를 알고 싶으시다면 링크로 가시는 걸로. 네. 조금 어렵네요. 네. 퍼셉트론뿐만이 아니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도 학습시키는 방법도 생겼다. 근데 그 학습시키는 방법을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이라고 한다. 역정파 학습.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좀 더 복잡한 linearly separable 하지 않은 문제도 풀 수 있고 굉장히 복잡한 손으로 쓴 문자를 읽는다든가 고양이, 개 정도가 아니고 어떤 동물인지 뭐 굉장히 세상 모든 동물 구별한다든지 사실은 개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문제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그것 자체도 linearly separable 한 프로블럼은 아닙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문제,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계산하는 리그레션 프로블럼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문제들도 이제 푸는데 사용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네. 쉬운 선형적인 문제로부터
일반적인 비선형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신경망이 생긴 거죠. 그게 딥러닝인가요? 아직은 딥은 되지 않았고요. 아직 딥한 건 아니고 네, 중간 정도. 중간적으로 그러니까 중간층이 있는. 이것이 점점 확장이 되면 히든층이 아주 많아지면 문제를 점점 더 잘 풀 수 있다 하는 걸 알게 됐는데 히든층이 많은 딥한 뉴럴 네트워크는 신경망은 학습시키기가 굉장히 힘들다. 시키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건 백프로포게이션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컴퓨터가 계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네. 그래서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최근에 개발이 됐는데 그거를 딥러닝이라고 부르게 된 네. 거죠. 그거에 대한 거는 네, 오늘 이제 대략적인 배울 내용에 그, 그 골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PDP 그룹이 개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룸메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신경망 연구를 이제 굉장히 확산시킨 심리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쳐가지고서 폼 자체가 공유되고 있나요? 그렇게 됐네요. 맞네요. 폰 이따가 저기 그 휴식 시간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PDP 그룹이 사실 이 신경망이라는 것이 그 전까지는 그냥 아주 그 토이 모델 또 혹은 뭐 학자들이 연구를 위한 연구로서 하던 모두인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에 쓸 수 있겠다라는 정도까지 이제 굉장히 확산을 시킨 거고 그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신경망 연구에 그 대유행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공학과나 전자공학과나 이런 분야에서는 이 모든 분야에서 다들 조금씩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의 속도가 굉장히 부족했고 또 그 알고리즘들도 아직 초기 단계에서 썩 우수한 결과를 얻은 그런 분야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통계적인 모델을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냥 그 학문적인 연구의 대상이지 프랙티컬한 데서는 기존의 머신러닝 모델을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대가 좀 있다가 이제 2006년, 7년부터 이제 이미지넷 컴피티션이라는 데서 좋은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딥러닝이라는 패러다임이 크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전에 그 컨셉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 퍼셉트론은 굉장히 제한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죠. 이제 빨간 점과 파란 점들이 있을 때 이 두 개를 적절한 퍼셉트론 모델을 이용해서 구별을 하자 했을 때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갈라져 있으면 여기다 그냥 직선을 하나 그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가운데가 있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구별하기 쉽죠. 얘네가 한 클래스구나.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애들이 한 클래스구나 하고 구별을 할 수 있는데 이 퍼셉션은 굉장히 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 리니어한 문제밖에 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논리니어한 것들을 우리가 포함을 시키기 시작하면 이렇게
그 두 개의 클래스 사이에 동그란 그 디바이더를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과연 이런 거를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 있는 신경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아까 얘기한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터가 존재하느냐 하는 얘기였죠. 근데 그것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항상 가능하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같이 볼까요? We have a circle of purple dots on the exterior and a circle of green dots on the interior. And the question is, how can you draw a line to separate the purple dots from the green dots? And if you think about it, there's no way to draw a line to separate them because they're not linearly separable. But if you've taken a machine learning class before, you know that you can do this via feature engineering. And there's a trick you can do. And the trick is to add a new feature. And we're going to call this Z. And the idea basically is if you look at the dots around the exterior, if you square a value, that value is always positive. So we know the sum of the squares of the x and y coordinates for the dots around the outer circle is always greater than the sum of the squares for the x and y coordinates for the dots on the inner circle. So we can add a new feature z, which is the x coordinate squared plus the y coordinate squared. And the effect of adding z, doing feature engineering, is that we lift the outer circle away from the inner. And now instead of drawing a line, you can draw a plane that separates the data. Basically, the challenge with doing feature engineering like this by hand is that it's fine for toy problems like this, but it doesn't work great, of course, for things like actual image classification. So we need a way to do this automatically. And that's what a neural network does. And I'll show you that now. Okay, so now I'd like to show you a demo of representation learning in action. And this is a piece of software called TensorFlow Playground. You can find it at playground.tensorflow.org. And it's a neural network you can train in your browser through GUI. The interface is a little bit complicated, and let's start by simplifying it a little bit. Here you can see that you can select different types of classification problems to solve. And on the left, and this one looks a little bit similar to the slides, you'll see that we have two circles. We have a circle of blue dots in the center, and we have a circle of orange dots around the periphery. And our goal is to learn a function to classify the data. In the center here, we can see the neural network. And it's a little complicated, but the idea is on the left are the inputs that we're feeding to the model. And x1 and x2 corresponds to the x and y coordinate on the screen. In the center, we have two hidden layers. And on the right, you can see the classification result. To train this thing, if I hit play, we'll give it a second, and the neural network will learn how to separate the data. But I'd like to show you feature engineering. So let's reset this. And I'm going to simplify this a little bit by deleting the hidden layers. And after we've done this, we have a linear model or a single neuron. And now, as we talked a little bit about, if you feed in just the x and y coordinates, there's no way to draw a line to separate the blue dots from the orange dots. And if you hit play, you'll see that the model will fail. It won't be able to do it. But you can do feature engineering very similar to what we talked about in the slides. You can add new features like the x coordinate squared and the y coordinate squared. And now if you train the model, the linear model can separate the data. And that's because it's basically lifted the orange dots up on the screen, and it's drawing a plane to separate the orange from the blue. But of course, feature engineering is not something we want to do in the real world when we're dealing with high dimensional data like pictures of cats and dogs. And this is what makes neural networks so amazing. So now if we add a hidden layer, and here I'm adjusting the width of the layer, and you can see on the left, I removed these fancy features, and we're using only the x coordinate and the y coordinate. Now, if we train this, because of the hidden layer, it will automatically learn features like x squared and y squared, and it can use those to separate the data. So that's the magic of feature engineering or representation learning of deep learning in action. Now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he importance of nonlinearities. As you've seen or are going to see, what one of these dense layers basically boils down to, it boils down to a matrix multiplication. And a deep neural network is a series of matrix multiplications followed by a nonlinear activation function. The reason, which you can see up top, and here 10H is selected, but usually it can be sigmoid or ReLU or whatever you like. The reason we have the nonlinearity is to help every layer learn something distinct.
Without the nonlinearity, a sequence of matrix multiplies can be reduced to a single matmul. Basically, so that's saying that the hidden layers don't help you learn anything new. So if we train this neural network with the nonlinearity, just as a quick demo, you'll see it's able to separate the data. But if we remove it, and on TensorFlow Playground, linear corresponds to none, and now we train our fancy DNN, even though it has these hidden layers, it's unable to find a line to separate the data. It's basically broken. And that's because these layers are learning nothing new. So that's why we need nonlinearities. 네, 뭐 데모가 아주 팬시하죠. 이게 사실 여러분들도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텐서보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것도 써볼 텐데 이것을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제로 비주얼라이즈 해가면서 이제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 가운데 동그란 우리가 바운더리를 만들고 싶은데 실제로 이 히든 레이어들이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 구경하셨어요? 어떤 모양에 가까웠죠? 그 바운더리가? 의견, 뭐하고 비슷했어요? 삼각형 비슷하지 않았나요? 삼각형 비슷하게 보였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꼭 동그라미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그란 거를 둘러싸는데 삼각형 같은 모양의 직선에 가까운 바운더리 3개를 가지고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개를 이용해 가지고서 우리가 아주 동그랗지는 않지만 삼각형의 바운더리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삼각형의 한 변을 히든 레이어에 있는 뉴런 하나씩이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 둥글려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나머지 2개가 좀 담당하고 있는 그런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멀티레이어가 되면은 왜 그런 복잡한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직관적인 이해를 조금 이 데모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 레이어가 아니고 멀티 레이어가 될 때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복잡한 서페이스도 처음에 여러분들 그 조각가가 작업하는 걸 보면 처음에는 그걸 동그랗게 처음부터 깎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람의 얼굴이라든가 아니면 뭐 동그란 공이라든가 이런 거 깎을 때 처음부터 그거를 동그랗게 깎지 않잖아요. 그냥 직선으로 팍팍팍팍 쳐내가지고서 대체적인 모양을 그 다면체 모양으로 대충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좀 더 상세하게 다듬어 나가기 시작하죠. 사실은 이 뉴럴 네트워크가 멀티레이어 뉴럴 네트워크가 작업하는 방법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충분히 우리가 자유도를 많이 준다면, 그러니까 히든 레이어를 많이 준다면 아무리 복잡한 서페이스를 묘사하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클래스들의 바운다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랬고요. 이게 출석이 잘 안 되나 보네. 예, 저도 지금 좀 출석 링크를 다시 만들었는데, 페이스트. 이상하다. 이게 왜 이렇게 긴 링크가 자꾸 찍히지? 음.
네. 다음 주에는 우리 조교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겠답니다. 이게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이 링크로 다시 출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이가 먹으면 조금씩 이제 쇠퇴되는 것이 기계적인 기억력이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지 시퀀스를 잘 기억을 못해요. 슬픈 일이죠. 그 대신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인사이트 중심으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신경망을 우리가 취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신경망이라는 것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텐서라는 게 필요하고 그 텐서는 또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코스에서 사용할 파이썬이라는 랭귀지에서는 넘파이라고 하는 또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텐서플로우를 사용하게 되면 넘파이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연산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또 텐서플로우에도 같이 구현이 돼 있기 때문에 넘파이를 같이 병용해서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컨벤셔널한 머신 러닝을 또 나중에 쓰게 된다든가 아니면 또 그 결과를 또 다른 방법으로 재분석하고 싶다든가 이럴 때는 이제 넘파이를 또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편리한 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넘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분들이 사용할 파이썬이라는 랭귀지가 인터프리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그 하이 레벨 랭귀지이기 때문에 단점은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C 같은 랭귀지는 거의 기계어에 가까운 로우 레벨 랭귀지, 저급 언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컴파일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도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그런데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명령어 하나를 수행할 때마다 그 여러분의 그 CLI하고 혹은 뭐 그 IDE하고 그러니까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느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떤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있는데 그 상사가 야, 일 3시간 하고 뭐 했는지 나한테 검사 맡고 그 다음에 또 3시간 일하고 검사 맡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은 뭐 이게 굉장히 답답하겠죠. 보고하고 야단 맞고 뭐 또 고치고 뭐 이러느라고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갈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파이썬도 즉시 그 결과를 알려주면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늦는데 그냥 단순한 for 루프를 돌린다든가 뭐 벡터 곱셈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준 게 numpy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물론 for나 뭐 if문을 사용해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뭐 텐서의 곱셈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훨씬 늦게 되겠죠. 그래서 이 numpy를 사용하면 여러분들이 텐서 캘큘레이션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런 백그라운드를 알고 이제 이 백프로포게이션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이제 이 신경망 연산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가는 이 과정 자체가 전부 다 웨이트를 곱해가지고서 가니까 이게 전부 텐서 연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인풋이 들어가서 답이 나온 다음에 그 에러를 계산하는
이 자체들도 다 이제 또 텐서 연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포워드로 연산을 하던 이거는 이제 우리가 프리딕트 하는 거죠. 예, 어떤 인풋이 왔을 때 이 아웃풋이 무엇일 거라고 프리딕트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우리가 에러를 줄여나가는 러닝의 과정 자체가 다 이제 텐서 연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수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러니까 복잡한 수식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서메이션과 그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간단한 함수를 적용해 주기. 그러니까 이제 인풋을 모디파이 해주는 거죠. 이 세 가지로 모든 연산이 구성되어 있지, 그렇게 복잡하게 그 유니트마다 다르고 if문을 많이 사용해 가지고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계산의 양은 많고 그다음에 패럴렐 프로세싱을 하지만은 연산 하나하나는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는 연산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멀티레이어 퍼셉트론 중에서 가장 간단한 투 레이어 퍼셉트론,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층은 3개밖에 없지만 사실 이것만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모든 펑션들을 다 어프록시메이션 할 수 있는 유니버설 어프록시메이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효율적인 것은 아니죠, 물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퍼스트 레이어에서는 인풋을 이렇게 n개를 받아들여서 그래서 그 인덱스를 i라고 하죠. 그래서 j 번째의 그 히든 레이어의 뉴런으로 보냅니다. 그럴 때 그 인풋을 우리가 JG라고, 그러니까 ZJ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는 J번째 뉴런인데 그거에 들어가는 인풋을 Z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F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가해주면은 거기서 나오는 아웃풋이 여기 있는 것처럼 YJ가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그 ZJ가 어떤 거냐 하면은 XI로부터 웨이트 IJ를 곱해줘서 I번째 뉴런에서 J번째 뉴런으로 가는 웨이트를 곱해서 그 다음에 그거를 모든 인풋 뉴런들에 대해서 서메이션 한 것이 이제 ZJ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벡터 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스칼라 프로덕트로 나타내면 J번째 뉴런으로 가는 웨이트의 개수가 이것도 인풋의 개수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n개면 n개가 있으니까 그것들과 컴포넌트별로 곱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x라는 인풋 벡터를 벡터 곱을 해주면은 이제 퍼스트 레이어의 인풋들로부터 J번째의 히든 레이어 뉴런으로 가는 그 인풋이 이제 만들어지겠습니다. 이걸 텐서로 나타내면 사실은 이게 곱이 좀 더 간단하게 나타내줄 수 있는 것이 여기에 J번째 컴포넌트 하나만을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스칼라 프로덕트, 벡터와 벡터의 곱이었지만 이게 또 많이 있잖아요. 이걸 한꺼번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걸 우리가 텐서 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텐서 노테이션인데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는 이따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좀 머리가 아프시더라도 문과 전공자 여러분들은 잠깐 참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레이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J번째 뉴런, 이거는 이제 여기서 F라고 하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지나서 나왔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퍼스트 레이어에 들어가는 것을
퍼스트 레이어 인풋들이 XI라고 하는 인풋들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해당되는 것은 예를 들면 핸드리튼 캐릭터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핸드리튼 캐릭터가 이제 스캔되어 있는 이미지들이겠죠. 그리고 내추럴 랭귀지라면은 이제 내추럴 랭귀지들을 그 숫자화한 시퀀스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인풋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층이 히든 레이어라고 불리는 건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풋을 ZJ라고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러면은 YI는 그거로부터 나오는 아웃풋이 되겠죠. 그런데 F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통해서 나가니까 그 액티베이션 펑션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논리니어 펑션을 쓰게 되죠. 그러면 여기 들어간 GJ는 뭐냐? 인풋들에다가 예를 들면 i번째 인풋으로부터 j번째 히든 노드로 갈 때는 ij번째의 웨이트를 곱해서 가지고 가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부 다 더한 것이 이 F로 들어가는 인풋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GJ. 그러니까 여기서 WIJ 곱하기 XI를 전부 다가 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우리 다시 정리하면은 그래서 W라고 하는 이 히든 레이어에서 요 J번째로 가는 그 웨이트들의 개수가 인풋의 개수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이 W J번째로 가는 벡터 그 다음에 인풋 벡터 두 개를 스칼라 프로덕트를 한 것이 바로 이제 퍼셉트론의 한 개의 히든 노드로 가는 인풋이 연산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썸은 스칼라니까 임의의 함수를 곱해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모든 히든 노드에 가는 거를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는 그거에다가 히든 노드의 개수만큼 곱해주면은 이제 그거는 텐서 연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w.x라고 하는 똑같이 닷을 쓰기도 하지만은 이것은 이제 매트릭스와 벡터의 곱셈이 되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컨드 레이어도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세컨드 레이어는 히든 레이어에 있는 모든 뉴런으로부터 아웃풋 레이어에 가는 것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히든 레이어는 문제가 복잡하면은 많은 개수의 히든 레이어의 노드를 쓰고요. 문제가 간단하면 앞에서 본 것처럼 뭐 5개 정도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히든 레이어의 그 뉴런들, 노드들로부터 아웃풋 노드로 가는, 그러니까 분홍 애들로부터 하늘색 애들로 가는 웨이트의 개수를 살펴보면 하나의 아웃풋 노드를 우리가 기준으로 볼 때 히든 레이어의 개수하고 똑같죠. 그리고 히든 레이어의 서 나오는 인풋 값 y는 GJ를 F라는 액티베이션 펑션을 곱해줘서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YJ와 WJK를 곱해준 것이 이제 최종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 아웃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곱해주는데 그 자체도 또 마찬가지로 벡터와 벡터의 내적 혹은 스칼라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겠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 학기 동안 사용할 거의 모든 딥러닝 아키텍처의 기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는 것은 모두 텐서 연산이다. 그럼 이거 자체가 텐서 연산이니까 학습을 시키는 것도 텐서 연산, 그리고 그 학습시킨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인풋이 들어왔을 때 그 답을 찾아내는 것도 텐서 연산. 그래서 우리가 텐서 플로우다.
그것을 빨리빨리 쉽게 잘해주는 것을 텐서플로우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텐서 연산을 우리가 보통 나타낼 때는 우리가 전 시간에 그 벡터와 벡터의 곱셈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웨이트들과 그 인풋과의 곱셈을 나타낼 때는 그것이 이런 매트릭스를 통해서 나타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뭐냐? 이게 지난번에 텐서를 얘기하면서 방향이 둘이면 이쪽 방향이 하나 있고 x 방향이 하나 있고 y 방향이 하나 있으면 이게 랭크가 2인 텐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2차원의 사각형의 표에다가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랭크 2인 텐서라고 하는데, 이거를 또 선형대수에서는 매트릭스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이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말할 때는 이거를 2차원 어레이다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들 간의 곱셈은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덧셈은 크기가 같은 것끼리 됩니다. 우리가 뭐 부스팅이라고 해가지고서 작은 거를 키워가지고서 이제 덧셈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같은 사이즈의 것들끼리 덧셈을 하죠. 덧셈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벡터의 덧셈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덧셈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과 4를 더해서 똑같은 자리에, 그러니까 위쪽 첫 번째, 왼쪽 위쪽 톱 레프트 코너에 있는 것끼리 더해서 이제 3과 4니까 7을 넣고요. 그 다음에 톱 라이트 코너에 있는 것은 8과 0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거기다 또 쓰고 하면은 이게 매트릭스의 애드가 되죠. 이것도 엔지니어링 한 분들은 또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인데, 여기서 하는 게 조금 또 미안하긴 하지만 또 하나도 모르는 분들도 있으니까 조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전체를 스칼라로 곱해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상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그 상수, 그러니까 곱해주는 스칼라와 각각의 컴포넌트를 따로 다 곱해주면 됩니다. 트랜스포즈라는 연산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실제로 텐서 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 씁니다. 이건 뭐냐? 방향을 바꿔놓는 겁니다. 톱 레프트와 보텀 라이트는 그대로 두고 이제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왼쪽 맨 밑에 있던 1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여기서 위로 갔죠. 그리고 톱 라이트 코너에 있던 24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맨 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것은 꼭 가로와 세로의 숫자가 같은 매트릭스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숫자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는 가로 방향으로 3개, 디멘전이 3개, 이쪽 방향은 우리가 디멘전이라고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세로 방향이 2인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생긴 매트릭스도 트랜스포즈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죠. 이거는 문과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와 매트릭스 간의 곱셈이 이제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i라는 컴포넌트를 기준으로 해서 gi라고 하는 그 아웃풋을 우리가 계산할 때 이렇게 컴포넌트별로 곱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요 또 j가 바뀌어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다시 그림을 좀 볼 걸 그랬나요? 요거가 있는데, 요 하나에 대한 계산을 할 때는 벡터 프로덕트이지만, 벡터의 내적이지만은 이 전체를 할 때는 이제 개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저기 방향이 엑시스가 축이 하나 더 생긴 거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텐사 곱이라는 걸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웨이트들의 개수는 우리가 한쪽은 인풋이고, 그러니까 여기 x가 1이니까 첫 번째 인풋, 두 번째 인풋, i번째 인풋,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의 개수 n개의 인풋이 들어왔다 할 때 이제 이것이 바로 여기에 곱해주는 x가 이제 바로 인풋 뉴런들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거와 웨이트의 개수, 여기 m이라고 썼는데 이게 m과 n이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m이 아니고 여기 n입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곱해주면은 첫 번째 히든 뉴런으로 가는 인풋이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겠죠. 첫 번째 인풋 뉴런으로 여기서 J가 돼야 되겠네. 이게 좀 오타들이 좀 있네. 그래서 요거를 곱하게 되면 그래서 이쪽 첫 번째 줄과 요쪽 벡터를 곱해주면은 이제 그 결과를 여기 첫 번째다가 갖다 쓰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그 자체로는 스칼라 프로덕트인데 여기 줄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럼 각 줄마다 똑같이 하면은 그 답을 여기다가 갖다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이 곱해지는 이 왼쪽에 있는 매트릭스는 가로줄로 쭉 따라가면서 곱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곱하는 이 오른쪽에 있는 매트릭스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곱해주면서 그것들을 다 더하면은 이제 1과 7을 곱하고 2와 9를 곱하고 3과 11을 곱해서 다 합해주면은 58이 되겠죠. 그 답을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 5, 6과 7, 9, 10을 또 곱한 다음에 그 답은 여기다 쓰고, 그 다음에 1, 2, 3과 8, 10, 12를 곱하면 그 답은 여기다 쓰고 하는 것이 이제 벡터 프로덕트가 되는데, 저도 이거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면서 왜 그렇게 이상하게 곱을 계산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신경망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게 그렇게 편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이 웨이트와 인풋의 곱을 할 때 거기다가 또 인덱스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 example의 숫자, 그러니까 인풋의 숫자, 왜냐면은 뭐 이미지가 여러 개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곱할 때 이 텐서 프로덕트를 쓰면 너무너무 편리하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아주 간단한 거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요것은 2x2 매트릭스하고 1x2 매트릭스를 곱하는 거죠. 이게 답이 뭐가 될지 여러분들 저기 한번 다 답을 해보시죠, 한번. 이제 내가 이걸 쉐어를 하니까 채팅창이 어디로 숨어버렸네. 자, 누가 답을 좀 저기 말씀해 주실래요? 위에 있는 것은 요것과 요것을 곱해주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가 뭐 11인 것 같습니다. 5와 11이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와 1과 4를 더해서 5가 되고 그 다음에 3과 8을 더해서 11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문과 졸업하신 분들도 오늘 일단 선형대수를 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엘지브라의 아주 기본은 다 뗐다. 보통
엔지니어링이나 뭐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학기 동안 선형대수를 배우죠. 근데 거기서 배우는 거 다 뭐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신경망을 배우시면 선형대수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한 몇 분 동안에 다 커버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이걸 이용해서 뭘 계산할 거냐? 이제 학습을 시킬 거죠. 근데 학습을 시키는 데는 이제 미분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나가게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선형됐으면 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미분이 좀 필요한데 우리가 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미적분은 베리어블이 딱 하나를 가지고 하는 미적분만 여러분이 배웠죠. 특히 문과분들은 이제 엔지니어링이나 또 그 컴퓨터 사이언스를 배우신 분들은 그래도 파셜 데리버티브를 좀 배우셨겠지만 근데 요새는 컴퓨터 사이언스에서도 파셜 현미분을 배우나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분들 저기 배워요? 요새 안 배우는 학과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미적분인데 멀티 베리어블, 그러니까 변수가 많은 그 함수들을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베리어블이 하나만 꼭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뭐 아파트의 값을 계산한다 그럴 때 아파트의 평수 가지고서도 결정되지만 뭐 예를 들면 서울 중심으로부터의 뭐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이런 것도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다음에 그 근처에 또 무슨 비싼 저기 좋은 뭐 그 시설이 있어서 거기 예를 들면 마켓이나 혹은 또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뭐 극장이 가까운 데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팩터가 들어가서 이제 아파트의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은 멀티 베리어블 문제인 거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보고 그게 숫자가 뭔지라고 찾아내는 것은 그 이미지 자체에 뭐 픽셀의 수만큼 많은 베리어블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냥 멀티 정도가 아니라 매니 베리어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미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편미분이라는 뭐냐?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f가 x와 y의 함수일 때 그 각각의 변수들에 대한 미분을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미분인데 어떤 함수의 x에 대한 미분 그 경우에는 이제 y는 그대로 한 곳에 고정시켜두고 그 다음에 x만 약간 베리에이션을 주어서 그 베리에이션 h가 0으로 갈 때 그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를 계산한 것이 이제 편미분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이런 3차원의 x와 y의 그 함수가 이제 이 3차원 G 평면상으로 Z 평면상으로 이제 이런 모양으로 그려진다고 할 때 그 미분값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이 왼쪽에 있는 식과 같이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모아가지고서 계산하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라는 것인데 그레디언트는 우리가 각각의 방향으로 계산한 편미분의 값들을 콤포넌트로 갖는 벡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여기서 J라고 뭐 어떤 사람은 부르기도 하고 E라고 쓰기도 하는데 J라는 어떤 펑션이 있다면 그것이 커지는 방향 그것을 전부 다 더하면은 이제 그것이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함수를 최적화해서 우리가 에러 펑션은 가장 줄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에러 펑션의 마이너스 그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우리가 계속
그 웨이트를 변화시켜 가면은 퍼셉트론이든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든 학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학습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메커니즘은 다르지만 사실은 뇌 속에 있는 바이올로지컬 뉴런,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뉴런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생물학적인 뉴런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뭐 복잡한 함수의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는 없죠. 그런데 우연히 그 결과가 이 에러 펑션을 줄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조금 있다가 바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몇 시가 됐나요? 여러분이 좀 계속 수학을 설명하고 있는데 또 1시간 반이 됐기 때문에 좀 머리가 아프실 때가 돼서 잠시만 계속할 얘기에 대한 예고를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건 뭐냐?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은 이제 함수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코스트 펑션 혹은 뭐 에러 펑션, 로스 펑션 이렇게 부르는데 뭐 다른 말로 불러도 뜻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과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현재의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 내고 있는 아웃풋이 틀릴 때 그것을 줄여가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그 축이 2개 있는 함수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x와 y의 2개의 변수만 있는 함수였다면 이런 3차원에다가 그 코스트 펑션 혹은 에러 펑션의 서페이스를 그릴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계속 줄여가면서 그것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 코스트 펑션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코스트 펑션이 제로가 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과 나의 네트워크가 내는 출력이 똑같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부르고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지금 현존하는 거의 모든 뉴럴 네트워크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임플리멘테이션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 에러 서페이스를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서페이스가 실제로 있다고 하면은 거기다 구슬을 하나 놓으면 경사도가 가장 큰 방향으로 계속 흘러내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스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좀 너무 복잡해지니까 좀 여러분들 머리를 쉬시고 약 15분 후에 돌아와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뭐가 들어왔는가를 제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이게 공유를 하면은 채창이 안 보이지. 네, 질문 저기 쉬는 시간에 제가 보고 끝나고 나서 이제 답해 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저기 구두로 질문할 분 계세요? 그러면은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네.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네. 역전파를 이제 하려면 네. 이게 계속 오차를 전에 연산한 것 대비해서 다시 역전파를 통해서 연산했을 때 오차가 전에 연산한 거랑 오차가 차이가 없을 때까지 연산을 계속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거기까지 하는데 가다가 보면은 그 로컬 미니마에 걸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뭐 이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인 것처럼 이렇게 내려가다가 보면은 어떤 중간에 둔덕이 있어가지고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출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그보다 훨씬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은 슬로프가 0이 되지 않고 그냥 플랫한데 플레이터가 생기는 겁니다. 플레이터가 생겨서 더 이상 어디 갈 줄을 모르고 더 저쪽에 가면 내려가는 데가 있는 걸 알긴 아는데 못 내려가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그랬고, 뭐 저도 옛날에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한 이론적인 그 연구를 하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전번 스텝하고 똑같아지면 멈추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좋으면은 괜찮은데 충분히 좋지 않고 에러가 상당히 큰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작아지지 않을 때는 이제 이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해결하는 다른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죠. 대개 이제 실생활에서 실제 어플리케이션에서 부닥치는 문제들이 그렇고, 이런 그 이론적인 혹은 직관적인 이해가 부족할 때 대부분 그 개발자 출신의 그 인공지능 실무자들이 이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이죠. 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예, 질문 없으시면은 약 15분 정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